자, 이건 정말 사실은 우리 뭐 얼굴, 뭐 피부, 그뿐만 아니라 모발도 좋아요. 네. 털이 없는 분들, 신체 부위에 털이 없는 분들한테도 디아페빈은 매우 좋습니다. 예. 털이 있건 없건 간에. 그래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최근에 구매 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네이버에서 구매해서 계속 사용하다가 다른 비싼 비누 선물을 받고 사용했는데 저한테 안 맞는지 트러블이 나더군요. 네. 네이버 거기 쇼핑에서 그 조작된 맞아요. 조작하는 거죠. 검색 뭐 알고리즘으로 예. 그걸로 사셨나 보다. 예. 오픈마켓. 그래서 김용민닷컴에 디아페 비누가 입점한 걸 알고 가입해서 처음 주문했어요. 디아페에 익숙해져서 몰랐는데 다시 디아페 사용해 보니까 새삼 좋다는 걸 느꼈네요. 좁쌀처럼 트러블 나던 게 가라앉았어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디아페 비누가 정말 우리가 쓰던 사람이 안 쓰면은 그렇죠. 즉각이 디아페 비누의 소중함을 알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정제된 유황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그리고 특히 그 건성 피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은 기름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도 정말 뛰어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하는데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 6주 동안에 발효 숙성시킨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피부에 좋습니다. 자, 건조한 날씨, 환절기에 특히 좋은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아페 비누 한 개. 요게 한 세트가 아니에요? 요거 3개 들어있는 게 한 세트. 2만 원. 하나당 뭐 한 6천 원에서 7천 원 꼴 되는 거죠? 그만큼 값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비싸다. 아니, 써보고 그런 얘기를 해. 비싸다는 얘기 안 나와요. 디아페 비누 한 세트 포장 제거 한 채, 요 3개. 요거는 19,000원. 포장을 좀 축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 포장이 너무 과잉이에요. 포장 없이 받으실 경우 19,000원. 재구매하시는 분들께는 포장이 제거된 실속형 옵션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포장은 뭐 종이로 된 포장인데 그거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맞아요. 예.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하드가 있었는데 네. 하드 먹고 네. 이게 막대가 남잖아. 막대도 먹는. 옛날에 있었어요. 먹었던 기억나요. 맞아요. 나중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포장지도 네. 먹을 수 있게 뭐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정말 이게 성분이 화학 성분이 하나도 없네요. 보통 이게 인산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예. 그런 화학 성분이 하나도 없이 마카다미아 씨 오일이라든지 코코넛, 올리브유, 라벤더, 미강 이게 이제 쌀루니 미강이잖아요. 그다음에 달맞이유, 자초, 당귀, 천궁, 황기, 애엽, 곽향, 어성초, 죽염, 마유, 유황 전부 다 천연 재료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화학 재료가 없이. 네. 어성초만 못 들어보신 분들 텐데 이게 사실은 풀을 딱 따면은 풀에서 비린내가 살짝 난대요. 그래서 어성초거든요. 아, 근데 이 어성초가 어디서 쓰이냐면은 왜 그 여러분 암 환자들이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 생기잖아요. 그 부작용을 치료하는 데 쓰는 게 어성초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만 모아서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독성 어성초 같은 거 제가 아마 이게 피부에 남아 있는 독성 물질을 뽑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유 좋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거 준비한 멘트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 디아페 비누 한번 써보고 판단하라고. 예. 예? 이거는 뭐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써보면은 홍보대사가 됩니다. 모두가. 이게 저도 조만간에 이제 앞으로 이런 게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연습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광고계 선배로서 말씀드리는데 뻥 쳤다가는 큰일 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뻥은 절대 치는 일이 근데 없도록. 디아페 비누 진짜 좋더라고요. 네. 저도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더니 아니 이 디아페 비누를 가져가면 저보다 남편이 더 좋아한다. 그랬더니 항상 그 말 들으면 아니, 남자들이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비누를 좋아합니다. 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진짜 좋아요. 예. 네.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뭐 피부를 너무 훌륭하게 황제처럼 만들어 드립니다. 아니 김용민이가 또 이번에 오늘 편지를 받았어요. 마포경찰서로부터. 예. 불기소.
아, 예, 예. 벌써 6번째입니다. 네. 와. 아주 죄송하지만 우리 변호인 도움 전혀 없이 네. 제가 6번 모두 6대 0으로 네. 다 불기소로 와,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사실- 정말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으시는 것 근데 같아요. 사실은 너무 터무니없는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이거는 내 선에서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그래도 경찰서에 다 가서 조사 받고 아유, 힘드셨을 것 귀찮은데. 같아요. 한 너무 2시간, 3시간씩 힘드셨을 것 가가지고. 같아요. 네. 아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데 또 이렇게 그 불편함을 끼쳐가지고 자기한테 덤비지 않도록 하게 네네. 이렇게 목표한 것이라면 또 거기에 제가 또 호응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엄청난 고발이 있다 하더라도 고소가 있다 하더라도 끝내 다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변호사님들 좀 알려주세요.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무슨 법인 차원으로 고발 들어오면 다 내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네. 네. 이 짐을 좀 나눌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고 내가 다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 내가 모르는 사안 가지고 가서 그 조사받는 아이고.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저는 이제 경찰 그 수사관님한테 네. 좀 부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이 실무자다. 그러니까 이 실무자가 좀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네. 뭐 들어주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 그 고소인이 바뀝니까? 아,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바뀌는 게 바뀝니까? 아니라 조사자가 바뀌는 거예요. 조사자가. 조사를 받는 고소인 진술 조사를 받는 사람이 이제 바뀌는 아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꾸 경찰서에 가야 된다면 평화나무에 남아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냥. 제가 다 뒤집어 아까 쓰겠습니다. 못을 딱 박아주셨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희 이번에 추석 끝나고 여기 검찰총장 오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이게 김용민 PD님이 저희 기사 딱 써놓고 진짜 기자다에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페이스북 그 얘기를 꼭 나와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 저희 그때 동부지검권 관련해갖고 아 그렇죠. 아.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아, 맞다. 예. 그 단독 기사 썼었죠. 원래 추미애. 네. 추미애 건 이미 뭐 2달 전에 다 끝났는데 네. 네. 윤석열이 계속 질질 끌어가지고 네. 이 2달 사이에 네. 2달 사이에 정치권에서 맹폭을 가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추미애 장관한테. 그러니까 이 맹폭을 가할 시간이 필요해서 이 2달 동안 딜레이 시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혹이 있죠. 그래서 7월달 내용을 보면은 사실 7월의 중순쯤에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던 걸로 이제 저희가 포착이 됐는데,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 그 한동훈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검언유착과 관련해갖고 수사 지휘권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만약에 이게 사건이 기소해야 되고 혐의가 확정이 됐다면 그 빨리 결정을 하고 그리고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질질 끄나라고 취재하다 보니까 요 사안들이 걸렸던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특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카드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그 카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7월 달에 이것을 무혐의로 털어버려서는 곤란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 좀 갖고 있어봐. 그때 표현이 좀 더 가지고 있으라는 내용의 지시가 내려갔다는 아니 겁니다. 그 뭐 요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말씀은 요즘 윤석열이 그 식물인간이 됐다. 식물총장이 됐다. 그래서 영이 안 선다 그랬는데 2달 동안 더 홀딩 시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게 또 홀딩이 됩니까? 그 정도 이게 뭐냐면 이제 최강욱 대표의 얘기는 8월 달에 검찰 인사가 나고 난 다음에 얘기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그러니까 좀 전이죠. 아, 그래도 마지막 힘이 남아 있을 때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힘이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지금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개족의 옵티머스 얘기가 지금 나오시는데 네.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된 입법이 한참 진행 중이고 공수처법도 지금 개정이 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로는 여권 특히 청와대를 공격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티머스라는 걸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옵티머스 관련된 그 내용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몇 달 전 심지어 지난해에 찌라시로 돌던 것들이 지금 신문에 방송에 단독 달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검찰이 윤석열을 비롯한 어떤 그 적폐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에 맞서서 저항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사건 역시도 이것을 가장 적절한 순간에 써먹기 위해서
그 추미애 장관을 때릴 수 있을 때 써먹으려고 그것을 좀 갖고 있어 봐라라고 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저희가 확인한 건 그래요. 1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임명될 때 인사청문회 할 때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네. 그때 고소고발이 들어갔고요. 검찰은 그때부터 착착착착 동부지검에서 그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수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5월 달쯤에 대검에서 한번 확인을 해요. 수사하고 있니? 그러니까 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 불러서 수사했고요. 누구를 언제 불러서 수사할 겁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가요. 그건 저희가 확인했어요. 그 당시 그 대검 그 핵심 관계자한테서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다른 걸로 물어보다가 이제 그것까지 나오게 됐는데 확실하게 그 부분은 나왔으니까 5월 달까지 수사가 확실히 진행됐다는 건 나왔었고 그다음에 6월 달이 되면은 그 현모 병장이 소환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7월 달에 사건을 종결하겠다라고 보고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야, 좀 더 갖고 있어. 라고 해서 8, 9월이 됐던 거거든요. 그거는 딱 뭐냐? 이거는 추미애가 뭔가를 할 때 추미애가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럴 때 추미애 발목을 잡을 덫으로 쓰겠다라는 계획이 아니었다면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니 그 지금 뭐 그렇게 해서 뭐 추미애 장관 아들 건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뭐 별 혐의도 안 될 거를 갖고 여론 플레이로 해가지고 이 정부에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나한테는 시간을 벌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류가 아니고요.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옵티머스 건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온갖 얘기를 다 쏟아내립니다. 내고 난 다음에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뭐 콩이든 팥이든 다 쏟아낸 다음에 그럴 거예요. 이걸 왜 수사하지 않느냐? 또는 이걸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봐라. 정권을 향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개혁을 하려고 한다. 이 개혁은 엉터리 개혁이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지만 공정성 문제 시비를 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했던 인사부터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런 거는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지 검찰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정치 검찰 비판을 받는 이유죠. 달리 정치 검찰이라고 그럽니까? 심지어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이 정당같이 움직인다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 검찰은요 그 자체가 정당이에요. 네. 그리고 너무 그 보도되는 것 중에 너무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낯선 대의가 와서 휴가 이제 불어를 뒤집었다라는 부분 최근에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네. 단독 결과 나왔잖아요. 단독 보도고 두 번째가 경장회의. 그것도 단독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거 보도가 5월 6일에 나왔던 겁니다 이미. 이미 몇 달 전에 나왔던 거를 재탕을 하면서 또 단독으로 나온 거예요. 그 왜 그렇겠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공격을 위한 정치적 공격을 위해서 써먹는 거고요. 그 공격은 뭐냐면은 그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이라든지 지지 기반을 흔드는 것인가 동시에 어떻게든 간에 설령 안 들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공격하고 검찰 수사 막 하고 하면서 검찰 개혁 그 자체를 못하게 막겠다. 봐라 정권 향해 수사하니 검찰 개혁 들이민다.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도 그 얘기 나왔었고 또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얘기 나오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맞아요. 바로 개혁을 작업을 착수했고요. 그렇죠. 이 개혁 작업을 뭐 조국 전 장관이 되면서 바로 착수한 게 아니고 전에 이미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다 행안부 장관이랑 서로 협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속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공수처장만 이제 임명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뭐 어떻게든 그런 프레임은 오히려 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180석은 검찰이 어느 정도 밀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예, 뭐 저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저러면 저럴수록 오히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입증해주는 그렇죠.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저 태극기 할아버지들은 그 프레임을 찰떡같이 밀고 가면서 아마 계속해서 여론전을 하려고 될 거고 지금 현재 국임당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일 답답스러운 것이 지금 보수 진영 사람이라든지 또는 저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생 결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최대한 뭐 쓸 수 있는 칼을 다 꺼내놓고서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180석은 너무 한량한 것 같아요. 저쪽은 정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여기서는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별로 안 먹히는 게 확실하니까 또 민주당으로서는 좀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작부터 기억하실 거예요. 시작부터 반란을 하려는 검찰총장은 즉각 쳐내야 한다. 아까 이제 잘못이 있어서 수사를 하는데 그 불이익 주면 안 되죠. 그러나 이거 보세요. 지금까지 같은 정권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이걸 막 그냥 기자들한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흘려가지고 정권을 흔들게 만들었는데,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혐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가 발견돼서 수사를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는 중간중간에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계속 설을 의혹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대부분 국민들, 뭐 5천만 국민들이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조각 난 이 보도들만 보면은 혹은 검찰의 공세만 보면은 마치 이 정권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제가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 추미애 장관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 감추려고 검찰 개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추미애 장관에게 정치적인 큰 타격을 준 거는 맞아요. 검찰들의 그런 쇼에 사람들은 뭔가 있으니까 다 저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장이 그냥 넘어가는 것과 추미애 장관이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는 것 비슷하다. 이 정도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이렇게 칼을 잡고 휘두르는 한 이런 타격, 정치적인 큰 타격을 주는 거는 계속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영민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라는 이제 말씀도 있고 뭐 이제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사실로 아니면 사실로 아닌 걸로 드러나면 그걸로 끝이지. 이게 아니라니까. 아니 이 사람 이렇게 반란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나? 왜 그러지? 뭔가 캥기는 게 있구만. 이런 억측에다가 힘을 실어주게 된다고요. 그 뭐 페이스북이나 뭐 SNS 이런 데에서도 계속 글들이 올라오고요. 최소한 그래서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답답하다 아니면은 뭘 잘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시간이 될 때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우리가 잊지 말자. 도이치모터스 아니 장모가 연합통화에서 녹취록도 나왔는데 왜 이렇게 기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만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규명을 해라. 그 얘기를 국민들이 촉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민주당 답답하다는 얘기 말고 도이치모터스 한 번씩 잊지 말자 도이치모터스 다시 보자 김건희. 진짜 근데 국민들은 알아요. 알아. 이 사안이 대략 뭔지 알 만큼 아는데 알 만큼 안다는 건 뭐 5천만 국민이 다 안다기보다는 뉴스를 소비하는 층들이 5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땐 2천만이 맥시멈이에요. 예. 2천만 안에 계신 국민들에겐 웬만큼 이 사안이 다 도달됐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이슈는 쟁점이 안 되느냐? 왜요? 연구를 했지. 이쪽은 계속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장관이나 질문을 해요. 이런 보도 나왔는데 터무니없는 보도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한테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확인한 사람 서울의 소리밖에 없어. 백은종 대표님밖에 없어요. 그나마 쫓겨났지. 안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하면 뉴스가 더 안 나와요. 뭐라도 뭐 액션을 취해야지. 뭐라도 발언이 나와야지. 뭐 부인을 하더라도 뭔가 이 언어가 나와줘야 그 다음에 쟁점이 다음에 또 계속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텐데 아예 그냥 침묵으로 대응해 버리니까 더 이상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 더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이 그다지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아주경제 말고는 다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거예요. 왜 안 물어봐? 그건 기자들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기자들을 꾸짖는 신문 쩌날리즘. 네, 여러분 많은 관심 쩌날리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거과 관련해서 뭐 또 하실 말씀? 네, 일단은 저희 그 첫 번째 단독 기사 외에 이제 기사 하나 더 나갈 게 있고 그 시점들을 조금 분석해서 쓴 기사들이 곧 나가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타임라인이란 말이 지난번에 좀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타임라인을 알고 있다. 네. 근데 지금 타임라인을 알고 있다를 저희가 또 다른 걸 하나를 준비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쫙 놓고 보니까 아, 검찰의 속셈이 보이더라. 아, 검찰에서 또는 그 언론에서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뭐 정부 인사들,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의혹 보도를 하고 또 수사를 하고 할 그 무렵에 어떤 개혁 조치가 진행됐던가 나란히 놓고 보니까 너무나도 눈에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기사를 김태형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 나오나요? 제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얼른 제가 네. 데스킹을 봐가지고 예. 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윤석열한테 전화한 사람이 또 있네. 이상호. 이상호 기자.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잠시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역시 댓글로 지금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아, 예, 그렇죠. 와. 예. 자, 우리 아주경제의 노력, 선전을 여러분들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무슨 얘기 해볼까요? 다음 소재인 변호사님이 여러 개 아이템을 아, 다음 하나만 더. 하나만 네. 더요? 네. 근데 제가 했던 거는 그 집회 얘기여가지고 네. 그거를 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그냥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차벽, 경찰 차벽에 아, 대해서 그렇죠. 예, 사람- 그거 중요합니다. 이제, 예. 많은 분들이 이거를 뭐 명박산성과 비교를 해서 뭐 제인산성이다 뭐 이런 이제 이런 말들을 하셔서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경찰 차벽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아, 그 문재인 제인 산성도 있지만 소재인 산성도 있습니다. 아유, 정말.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작업을 걸려고 했는데 철벽 상성, 철벽 소재인 산성. 아니, 그러니까 예. 여기에는 보니까 아까 댓글에 보니까 김남국 변호사랑 그렇게 엮어보려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네. 소재인 변호사님이랑 같이 다 우리 같이 찍은 사진을 제 인스타에 올렸더니 이제 저에 대한 얘기보다 소재인 변호사님 얼굴 크기 실화임? 아, 그래요. 정말. 아니, 참 제가 빨리 준비한 걸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총 4개가 있어요. 이명박 정권 때 차벽에 등장했던 게 그 광화문에서 광우병 그렇죠. 소극이 반대 2008 년에. 집회를 했을 때 차벽이 한 번 있었고 그땐 차벽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로 정말 그렇죠. 예. 크게 벽을 쳤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그때 이제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완전 둘러싸서 통행을 막은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 2개가 또 있었는데 하나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이때 이제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차벽으로 막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던 그 집회에서 차벽이 이제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차벽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그 서울광장에 차벽을 둘러쌌던 그 사건이 이제 현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헌법적인 개념을 하나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그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헌법상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해요. 그 과잉금지 원칙의 내용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들으면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차벽을 치는 목적이 정당하냐.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이냐, 이 차벽이. 그리고 이 차벽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의 차벽이냐, 그러니까 덜 침해하는 수단은 있느냐. 그리고 차벽을 침으로 인해서 얻는 공익과 차벽을 침으로 인해서 잃는 공익, 이 2개를 비교 형량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크냐, 이거 4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이제 이 공권력 행사가 합헌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아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초반에 서거가 5월 23일, 2009년 5월 23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시민들이 추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 광장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경찰들과 뭐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냥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경찰이 24일부터 차벽을 그냥 쳤죠. 아예 통행을 막아버렸어요. 그거를 6월 4일까지 거의 10일 동안 거기를 완전 막아버린 거예요. 그 중에 5월 29일에 이제 국민장 노제가 열릴 때만 풀어주고 차벽을 이렇게 막아버렸는데 그때의 차벽을 막는 목적은 뭐였냐면 이 집회가 불법적으로
폭력 집회가 돼서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쳤는데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발생하지도 않은 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런 거야. 아니 그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예단하는 거는 침해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충분히 다른 수단을 가지고서도 이거는 이제 시민들의 어떤 다른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었는데 이 차벽을 친 거는 목적의 정당성은 있을지라도 침해 최소성과 법의 균형성이 맞지 않는다 이래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재인산성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네. 이게 목적의 정당한가, 수단이 적절한가, 네. 최소 침해하는가, 법익 균형성이 있는가. 지금 법원에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집회를 금지하는 결정이 지금 아까 전에 속보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했죠. 이 코로나 집회로 인해서 지난 8.15 집회 이후에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명백하고 중대한 현존한 위협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이렇게 발생했는지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내일도 아마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헌법재판소 예. 결정, 그러니까 아까 말한 2009 헌마 406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사건 통행 제지 행위, 그러니까 차벽 설치입니다.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 시민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 자, 여기서 여기 중요한 부분은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코로나19라는 생각, 그 상황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8.15 집회 이후에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번 차벽을 놓고 좀 이렇게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수단이 있지 않았느냐. 차벽 말고.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다른 수단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다만 문제는 뭐가 있냐면 차벽 외에 다른 수단이었다면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근데 사람이 경찰이 누굽니까? 코로나에 경찰관이란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건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경찰관도 병에 옮을 수 있고 자칫하면 사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험에 경찰관들을 무작정 노출시킬 것이냐. 전 그것보다는 차라리 차벽이 더 침해의 최소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 법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방역, 위생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무제한으로 허용합니다. 네. 무제한으로 허용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면 기본권, 뭐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이걸 위해서 풀어줬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뒷감당하는 것과 그렇죠. 사전에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막는 것과 정치적 부담은 어느 쪽에 훨씬 더 많이.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방역 차원이 아니라 생명권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맞아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이다. 그 단순히 어떤 뭐 질병을 막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다른 국민들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전국에 있는 다른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의 보충성을 가진 저는 벽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원래 경찰관 직무 집회 규칙에도 원칙적 차벽 설치는 안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력으로 안 되는 경우에 설치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상황은 딱 인력으로 면대면으로 마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건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안이다. 뭐 저기 진보 논객들이 막 시비를 걸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무슨 뭐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 아니에요. 이건 대차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국민들이 여기에 더 힘을 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실 진짜 이게 정치적인 이익을 따진다면 우리는 맞불 집회하면 돼, 우리도.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못하죠, 진보 지역에서도. 지금. 하면 안 하고 되죠. 싶은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최소한 할 수 있는 거는 그 차벽이라도 설치해서 막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요, 이게 무슨 국민의 뭐 집회 시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뭐 침해한다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그 자유를 허용했다가 일반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의 자유, 그렇죠. 행동의 자유가 맞네요. 상당히 침해됐어요. 요새 커피 전문점 가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얘기하다가 야단 맞아요. 저희 회사 밑에 그 저기 뭐 S 별다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제가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시다 보면은 마시니까 마스크 내리잖아요. 내려놓고 마시고 난 다음에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직원이 득달같이 달려와요. 와가지고 마시고 마스크를 올려라. 말씀하실 때는 마스크 올려달라 그래요. 아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온 국민이 이렇게 불편해야 돼요? 그 사람들 집회 때문에? 그 생명권, 신체 자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2.5단계 시행 후에 정말 말 못할 고통을 받았는데 생존권이죠. 그거는 생존권과 재산권도 어떻게 보면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추석 연휴로 인해서 다소간 그 일일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한글날 이 연휴를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 추석 끝나고 나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올라섰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두 자릿수로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그 관련된 기사들을 몇 개를 보고 제가 좀 진짜 충격을 먹었는데 세 자릿수 회복이라는 기사 뭐예요, 진짜 그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가서 그냥 아우 진짜 아니 진짜 요새 같아서는 진짜 기자 뭐 우리 언론고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험을 따로 쳐야 될 것 같아요. 뭐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걸 좀 쳐가지고 그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윤리 시험 쳐가지고 그 적어도 그 법조도 같은 경우 변호사 시험에 법조 윤리 시험 있잖아요. 법조 윤리 시험 있듯이 언론 윤리 시험하고 언어 능력 평가 이런 걸 좀 해가지고 그거 통과한 사람들만 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뭐 과거에는 우리 뭐 법률가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 아니었습니까? 이분들에게는 뭔가 지고지순한 그 어떤 양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건데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아주 최고의 그 법률가요 또 기자인데 다 그렇진 않잖아요. 최근에 모 신문사 이야기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마는 수습인데 어디 좀 수습을 받고 있어요. 근태가 엉망인 거야.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그냥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가 봐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은 건 아닌데 그래서 결국 일진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회사에 건의를 했고 이 수습 기자는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세상에 수습 기자가 근태 문제로 해서 이거 된 경우도 있습니까? 처음 들었어요. 예. 게다가 더 엽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 됐는데 이 기자의 어머니가 엄마가 사장님 면담을 요청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이 만나주진 않았는데 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오전에 유명한 그러니까 중앙 일간지 중에 한 곳인데 거기에서 수습 기자 나이도 적지 않아요. 20대 중후반인데 그 친구가 얼마나 근태가 불량했으면 일진들을 같이 못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근데 웬만큼에서 수습 기자들 데리고 왔을 때는 애가 에이 뭐 이렇게밖에 못하지 지금 처음인데 어떻게라고 생각들을 다 할 텐데 달리 수습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랑 같이 못하겠다 할 정도면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에 그 엄마를 끼는 캥거루 그 정말 전문직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때 사법연수원이 있을 때입니다. 네. 이제 사법연수원 이제 수료생들이 이제 검찰 그 지원을 하잖아요. 검사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이제 이렇게 면접을 하면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검사가 되려고 하느냐. 근데 어떤 친구가 너무 정답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 순간 저거 진심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확 들더래. 준비된 대답이다. 그래서 약간 반발심에 그거 말고 자네 솔직한 얘기를 좀 해봐라. 에? 왜 검사가 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약간 머뭇거리면서 한 얘기가 실은 엄마가 되라고 해서. 아유. 그래서 그 친구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제가 참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그 사교육에 의존했던 쪽집게가에 의존했던 한국 교육의 현실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했는데 이게 드디어 기자 사회에서도 이제 발현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요즘 뭐 의대생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의대생 엄마들이 와서 그렇게 항의를 한대잖아요. 저 법률가 세상에서도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다행히. 보셨어요? 네. 김남국이 그렇다는 소문이 있었죠. 이런 농담입니다. 우리가 가장 편한 사람이라서 김남국 씨 얘기했지만 김남국 씨는 자수성가했어요. 김남국 변호사는
너무 저 스탠다드에서 교과서적이라서 문제. 엄마가 시켜서 그랬다. 엄마 말씀도 물론 잘 듣습니다. 이제. 효자하면서. 네. 그래요. 여러분, 그 김남국 변호사는 농담입니다. 진짜 농담이에요. 속지 마시고 웃겨보려고 하다 보면은 뭐, 예. 알겠습니다. 자, 꼼찰청장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이 하셨고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제 먹어야지. 뭐, 이제 먹어야지. 아까부터 먹고 싶어가지고. 입에 자꾸 침이 고여요. 진짜 많이